23학번 새내기 여러분, 특히 사람 중심의 휴먼 서비스 계열 1학년 학생들과 전공 설명회 킥오프를 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공 설명회 사회를 맡은 대학 행정팀 전재선 과장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마지막에 열화와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먼 서비스 대학장이신 홍선미 교수님,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주경희 교수님, 재활상담학과 남세영 교수님, 심리아동학부 유희정 교수님, 그 뒤에 서 계신 노준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저희 교무혁신처장님 변종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학행정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열을 담당해 주시는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를 담당하시는 심주영 선생님, 사회학과와 심리아동학부를 담당하시는 이한별 선생님, 특수체육학과를 담당하시는 박현아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학생 발표를 하시는 선배님들이십니다. 정다인 선배님, 김평화 선배님, 김지원 선배님, 김하진 선배님, 김가연 선배님이 후배님들을 위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공 설명회를 우리가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안내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실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이한별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회 진행을 맡은 대학행정팀의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인사는 짧게 드리고 곧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로는 사회학 전공의 윤상철 교수님께서 사회학 전공 소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장님을 패스했네요. 예, 그 휴먼 서비스 대학장님 홍선미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죠? 저는 또 앞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을 위해서 11시부터 또 수업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5월에 무슨 설명회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1학년 내내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5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학하고 이미 이제 2달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한다는 것도 조금 생소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축하도 받고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한신대에서 2달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저희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기대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저희 휴먼 서비스 계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좀 더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조금 더 이제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해서 많은 축하를 보낼 때는 부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다시 리셋해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젊음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돌진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박힐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친구나 선생님들 이런 학교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과정을 훨씬 더 즐겁게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을 또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한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분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1학년 때 좀 더 여러분들의 고민을 즐겁게 지나가는 감기처럼 하면서 다시 왕성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학년생들을 위한 여러 그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뭐 파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오늘 선생님들이 전공별로 이야기도 하지만 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계열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전공도 예약했고 희망 전공도 있어라고 하는 학생들도 새로운 전공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요. 간혹 내가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해서 좀 더 소외감을 느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같이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여러 전공별로 준비한 이제 내용들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끝날 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실하게 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휴먼 서비스 계열 1학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잠시만 PPT 파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윤상철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 꽂았어요? 예,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좀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받쳐줘 그냥 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대학 1학년을 계열로 보내고 그다음에 2학년에 진입할 때 전공을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전공이 한 10몇 개 정도가 돼서 1학년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전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학년 동안은 한 6개의 개론 과목을 수업을 듣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마 1학기 끝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생각을 더 하면서 전공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발빠른 세대라 빨리 전공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찍 정하든 늦게 정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가 그 계기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똑같이 어떤 시대는 항상 어렵고 격변의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가 과거 어느 시대와 다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격변이고 적응하기 어렵고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뭐 전공 선택과 같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1980년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미래가 안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군사독재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취업의 경제적인 전망은 80년대 좀 중후반 가서 밝아졌지만 그 전까지는 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했느냐? 그때 대부분은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일자리라든가 취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살아가는 삶을 보건대 큰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수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그런 만족도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그 시간도 뭐 한두 해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뭐 비슷한 일자리들을 다 찾아 나갑니다. 그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동기, 계기 이런 게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회학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휴먼 서비스인데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휴먼 서비스라기보다는 소셜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회의 골간을 세우는 학문은 정치하고 경제학입니다. 나머지 학문들은 그냥 그런 학문들을 보좌하는 내지는 보완하는 그다음에 일부 좀 이렇게 방기된 영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학은 사람들이 설계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제각기 사용을 합니다. 제각기 움직입니다. 그 제각기 움직이는 움직임이 과연 어떤 건가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은 현재 사회가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붕괴하고 그럼으로써 위험과 무질서에 빠진 그런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학문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그 사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보다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먼저 이해하고 사회를 분석하고 그 사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 역사를 돌이켜 대화함으로써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합리적인 교양인을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사회학 전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식인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서 실질적으로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양인은 교양인인데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이지만 침묵하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직업인이지만 뭔가 사회를 재구성하고 사회를 관리하는 그런 직업인을 사회학은 추구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소셜 디렉터, 소셜 매니저. 어느 사회나 그게 큰 집단이건 작은 집단이건 국가이건 아니면 조그만 기업의 조직이건 다 필요한 게 소셜 디렉터입니다. 그게 없는 사회는 항상 혼란에 빠져 있고 그게 없는 사회는 항상 잘 조직되고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회학은 그걸 추구를 합니다. 사회학 그런 지식인이자 교양인이자 실천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사회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사회학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사회학에는 학문적인 목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항상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단과 처방,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한 성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되새기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제시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 남자 선생님들만 3분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 선생님이 제일 선임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이 제일 작게 나왔죠. 이건 사진 조작입니다. 이 위에 있는 두 분들이 훨씬 더 얼굴도 작고 잘 생기셨는데 제가 이걸 예상하고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교육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제로 사회학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명확한 직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데에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하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쉽지 않지만 나간 후에는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는 게 사회학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정부,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 이쪽에 좀 많이 가는 편이죠. 그리고 연구와 조사, 그리고 아마 정치와 사회운동,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국회에도 사회학과 출신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구, 조사, 기획 그런 기관에도 통계학과 더불어서 사회학과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사회를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조사와 어떤 방향의 예측, 어떤 방향의 진단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에 있어서 인사총무에는 거의 사회학, 심리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언론과 출판 이렇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의 압박을 좀 느끼죠. 그렇죠? 뭐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부대표가 잘 하실 겁니다. 워크숍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로키움도 있습니다. 상당한 명사들이 이 콜로키움에 와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자기들의 사회 설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그분들이 잘 해내지를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심상정이나 노회찬 의원이라 이런 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꿈이 크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직부들도 있고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목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들어봐야 합니다. 들어보지 않고 제목만 봐서 뭘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다양한 뭐 PD 학기제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제한된 그런 교육 자원, 그 강의 자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인데 기자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보좌관도 하고 공무원도 합니다. 요 앞에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좀 망나니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착한 학생이건 망나니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회학의 특징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이 착한 범생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이런저런 망나니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 일은 많고요. 너무 그렇게 쪼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와서 왜 뒤에 사회복지학과로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 학생회 부회장이 우리 사회학과에 대해서 학생의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학생은 비교적 모범생에 가까워서 꼭 똑같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학 전공의 부학생 회장인 정다인 학생이 나와서 사회학 전공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후배님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학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온 이제 부학생 회장 정다인입니다. 네,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기에 좀 생소한 학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딱 들어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학문일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 전공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학 전공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학 선배들은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이제 범위의 학문을 배우게 되게 되는데요. 뭐 정치나 법률, 경제, 사회, 심리 같은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해서 배우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은 저는 지금 국제 경영을 따로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회학을 배우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학문으로 진출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작하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선뜻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판 의식을 함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나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게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게 정말 논리적 흐름이 올바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편협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은 토론식 수업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행사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심도 있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답사도 하러 가고요. 그래서 직접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학술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던가가 이제 기본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주제들에 통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문 선배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좀 정치인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도 콜로키움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열 신입생 여러분들도 참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를 항상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보시고 나는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주제다라고 하시면은 참가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회학 학회인데요. 사회학 전공에 있는 학회인데 기본적으로 같이 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 것까지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모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함께 연구조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조에서 나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하고 싶은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격증조를 하셔서 스터디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선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인데 바로 PD 학기제입니다. PD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 스스로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3학점 정도로 취득 가능하고요. 저희 사회학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이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미디어와 같이 사회학을 융합을 해서 잘 모르는 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대상까지 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하게 되면은 장학금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좀 들을 과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과목을 꾸려가는 어떤 도전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고 또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공지를 많이 살펴보시고 하셔서 또 행정팀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항상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학 선배님들께서 이 사회학 전공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본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6분 정도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아동학을 목적으로 하시는 첫 번째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동학에서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랑 엮어서 좀 더 풍부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생각할 때 좀 사회적으로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우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사회학 전공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표를 좀 불허하셨던 분이셨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 홍보학을 하고 계시는데 견문을 넓히는 사회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수민 학우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점에서 좀 다양한 범위의 학문을 배우는 사회학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얘기인데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문치 학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좀 더 능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에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회학 전공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많이 벌어다주는 학과인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회학을 꿈꾸고 온 이제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학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이제 진로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없었는데, 사회학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범위를 하다 보니까 이 범위들을 한번 탐구해 보면서 어떤 걸 할지 좀 더 자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사회학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학과 분들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니까 학생의 분들한테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물어보고 또 행정팀 선생님들께도 많이 여쭤보는 이제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사회학 전공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차례입니다.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의 주경희 교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전공 소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사회학 선생님께서 원활하게 역시 우리 평화 선생님 사회학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학의 큰 특징 설득이 강하다. 설득됐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하게 되면 사회학 공부 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올라오죠. 저희 휴먼 서비스 계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럼 사람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사회를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은 굉장히 중요한 전공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은 안 중요하냐? 많이 중요합니다. 더 심하게 중요합니다. 우선 우린 중요하다고 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사회학에 대한 부분의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알고 있으면 그 사회가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무 생각 없이 욕심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아프네? 힘드네 하는 상황이 봉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쁜 얼굴로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 그랬는데 코로나 검사하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놈의 목감기. 근데 주말 동안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게 감기인 것처럼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의도적으로 인간을 안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힘들 살아갈 수 있는 측면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힘든 게 할 수 있었고 대학에 오면 학교 폭력이 없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간접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3월 달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을걸요. 점심 먹는 것도 불편했었고 학교 오는 것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업 듣는 것도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를 살아가면서 위험이 봉착을 했을 때 대처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사회가 그들의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냅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러면서 짜자잔짠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가 존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도 알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윤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조금 많으니까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여기 맨 끝에 삶의 질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행복해지기 위해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전공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만 선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에겐 다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뒷부분에 선생님 설명을 많이 안 들었으니까 우선 들은 걸로 하면 저는 만약에 다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앞서서 윤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회학도 전공하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사회복지도 전공해보고 싶고 뭐 나중에 다른 교수님 설명하는 것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밑에 저희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이 사회를 걸어가면서 조금 힘들 때 그 옆에서 그들을 일으켜 주거나 여러 측면에서 함께하는 부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인데 조금 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을 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의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를 졸업하신 분들이 어느 고처에서, 아까 사회학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고처에서 일하시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님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오가는 길에 보면 복지라고 글자가 들어간 곳에는 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 신문에나 뭐 이렇게 광고 매체에서 나오는 월드비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그런 곳도 여러분 선배님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영역. 그래서 그러면 한 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윤 교수님은 이게 사진의 얼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저도 얼굴 사이즈를 조금 더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냅뒀습니다.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여러분이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협조해주고 있는 거는 사회학과 다르게 여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콜라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여자 선생님이 많습니다. 아까 학자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셨던 홍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김혜란 교수님, 장익힌 교수님, 김수경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장익힌 교수님 남자 한 분 있습니다. 저희는 뭐 나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장 교수님을 열심히 보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제별로 보면 좀 다양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인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인간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각각에서 행복의 요소가, 필요한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따가 아동 관련해서는 또 우리 유 교수님 잘 말씀하겠지만 아동도 복지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도 복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는 노인 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그런 영역으로 다양하게 이제 교수님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냐? 많이 배웁니다. 심하게 배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우리의 평화 선생님께서, 평화 학우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잊어두세요. 이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공하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한테 처해진 시간표가 이것대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이게 쭉쭉 그 전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문들의 현황은, 저도 좀 젊은 분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관장님 얼굴을, 저희도 다음부터는 조금 젊은 분들을, 관장님하고 이렇게 높은 분들 말고 여러분 갓 선배님 중심으로 사진을, 윤 교수님의 어떤 그 사진이 참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는 뭐 복지관 당연히 있고, 뭐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관장님뿐만 아니라 부장님,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참고로 뭐 이거 이외에도, 이분들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면 첫 번째, 저희는 자격 조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만 그건 잊어주시고, 2급은 여러분 우리 코스대로, 아까 시간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많았죠. 그 코스대로만 쭉 오게 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뭐 보범생이든 망난이든 전혀 필요 없이 2급 자격증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1급은 안 됩니다. 1급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습니다. 평화 선생님 한 번만. 저 위에 보시면 영역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사회복지사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분야가 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앞부분에 정신건강 관련된, 그리고 의료, 그리고 뒤에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부여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1급을 따고 난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관련한 시험 과목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3학년, 4학년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이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언제 보느냐? 저희는 1년에 한 번 주어집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과 같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시험 보진 않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일 감사한 거는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1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정도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샘플로 얘는 아주대, 저희 아주대에 저기 보시면 아주대는 분명히 내과 소아과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기 보시면 사회사업팀이 있고요. 여기 팀장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저기 뭐 사회사업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서 얘기한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자격증을 이수하면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럼 의료사회복지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1급 따고 난 다음에 기준 조건이 여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 영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바탕에 누구라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해야지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뭔가 결론이 너무 이상하게 쑥 갔나? 괜찮으시죠? 휴먼 서비스 계열은 굉장히 좋은 전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들을 욕심을 부려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쏙쏙 빼가면 되고, 그게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휴먼 서비스 이해라는 과목을 듣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조교 행정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앞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는 이분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평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실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은 평화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학과 전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41대 학생의 새날 부학생장 김평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과 제 41대 학생의 새날 학생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학년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여러분들께서 했으면 좋겠는 활동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고, 이제 저희 학과의 비교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41대 학생의 새날 조직도인데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서기, 상평의장 이렇게 간단하게 따로 단독 부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학년장으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 학년마다 이제 장, 부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회로는 이제 등대, 아나나스, 소시오로 구성되어 있고, 집부는 문화부, 사회부, 소통부, 소모임은 새벽별, 푸름에, 신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년별 활동인데요. 네, 원래 1학년 때는 사회복지학개론과 인행사였나, 아동복지론이었나, 어쨌든 그런 각 두 가지의 과목만 듣고 그냥 노는 학년이었는데, 이번에 계열로 바뀌면서 이제 1학년 분들이 이제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 원한다면 해당 학과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 가지면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얼굴을 익히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다 성실히 대답해 주시고, 각 학과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학과의 여러 가지 방면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인데요. 2학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라는 활동을 이해하는 단계이므로 이제 전공에 대해서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과 내에 단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과 친해지고, 사회복지학과에는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표로 하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2학년 때까지는 아직 신나게 놀아야 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3학년인데요. 3학년은 이제 3학년이라고도 해요. 네, 3학년에 대부분 모든 전공 과목들이 다 몰려 있고, 이제 팀플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플을 한 3개인가 4개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학예 방학이나 동계 방학 때 실습을 나가야 돼가지고, 실습 준비를 위해 실습 멘토링이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실습 나가고 싶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또한 습득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많이 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해지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도 있겠죠. 4학년은 이제 비교적 괜찮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기 때까지는 뭐 자유롭게 활동해도 괜찮은데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졸업 시험과 취업 준비,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때는 자신의 미래 공부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년을 통틀어서 봉사는 지속적으로 개인이 찾으면서 어떤 분야가 나랑 잘 맞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년별 활동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비교과인데 저희 비교과는 이제 팀플 꿀팁회나 실습 꿀팁회, 민중복지 실천단, 이게 동문특강이라던가 저렇게 집회 참여를 통해서 민중복지 실천단을 통한 집회 참여를 통해서 비교과 점수를 저희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사회복지학과 2학기 때 말에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 사회복지학과 축제로서 민중 나눔제인데 이 사진들은 이제 작년 40주년 나눔제여가지고 4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동문분들께서 참여하시고 각 학과 선배님들이 자신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자리에서 펼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라 그래서 Q&A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인스타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다면 인스타그램 저희가 계정이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도 있고 검색을 하셔서 메시지를 보시면은 저희 회장님이나 저 부학생장이 답변해드릴 수 있고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과 사회복지학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두 분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활상담학 전공의 남세현 교수님께서 전공 설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상담학을 전공하고 있는 남세현 교수라고 하고요. 혹시 이게 지금 PDF 상태일까요? PPT 상태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재활상담학이라 그러면 사실은 휴먼 서비스 안에 있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조금 낯선 학과의 전공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심리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 이래도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사회학도 우리가 뭐 옛날부터 인문사회 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재활상담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좁고도 넓은 학문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서 주경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사회복지학처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재활학은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좁고도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저희는 뭐 청소년이나 뭐 아니면은 노인이나 이런 쪽은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인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동, 장애가 있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성인, 장애가 있는 노인, 그다음에 또 반대로 보면 삶의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의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립, 또 직업을 갖는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돕는 문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가족에게 조금 더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걸 배우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되는 그런 좁고도 넓은 학문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히트 쳤죠? 여러분들이 고3 때여서 못 봤을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이 드라마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함께 살고 싶다, 우리도 지하철을 타고 싶다, 우리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이렇게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한쪽에서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우린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돼,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어찌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인데 그걸 요구하는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만 생각한다거나 이런 모순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학이라고 하는 전공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요게 그 유니세프에서도 만들었던 그림인데요. 배제, 그러니까 여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도 끝판왕은 사실 장애인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일반인이라거나 정상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금 나아진 상태가 뭐 나아졌다 그러기도 그래요. 이분들 따로 가둬놓고 시설 같은 거 만들어서 장애인들은 여기만 모여 있어라 이렇게 살았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아진 게 첫 번째 통합의 단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들어오게는 해줄게. 그렇지만 이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따로 모여 있어. 약간 특수 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장애인들을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시설에다가 격리시키지는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만 다녀. 이렇게 만들어놨던 사회인데요. 우리 재활 상담이 그다음에 한신대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 부분입니다. 인클루전이라고, 여기 독일어가 갑자기 써 있네요. 영어로는 IN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클루전의 세상에서 따져 보면은 장애가 있으나 장애가 없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나 풍족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결국 재활상담이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재활과 관련된, 재활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배우고 있고요. 특히 여러 영역 중에서 사회적인 재활, 심리적인 재활, 직업적인 재활 부분을 특화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 사실 아동기 때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조차도 어렵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조기 발견이나 심리 평가 프로그램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뭐 ADHD 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놀이 치료 쪽을 전공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업 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인권을 갖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조공학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배우고 있는 전공입니다. 특히 한신대학교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심리, 직업재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까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현장의 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전공이고요.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학술 분야로는 뭐 대학원, 그래서 대학 교수가 돼 있는 전공 졸업생들도 한 6명 정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무원이나 국회나 인권위원회,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보사연 이런 기관들에도 지금 다 나가서 일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요 기관들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또 직업재활서비스기관, 그다음에 장애인 놀이치료실 같은 곳들 주로 많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평생교육 같은 분야도 굉장히 그 장애인 쪽에서 많이 지금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민단체 같은 곳들이나 또 민간이나 기업의 사회복지 재단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직접 창업한 동문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 관련 언론계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데, 실제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거의 한 8가지 영역, 9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전부 다 재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넓고도 좁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에서 장애인을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로 장애인 분야에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뭐 이런 쪽은 이제 보건의료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자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장애인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는 재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시대가 있잖아요. 기술과 접목해서 하는 분야도 우리 학교에서 같이 만들었던 보조기기 센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미래의 융합 시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거 키오스크 그림이죠. 장애인들이나 뭐 또는 노인들까지도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자리들을 기계가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단순 비숙련 일자리 중심의 지금의 직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위기에 닥칠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많이 갖추고 이 분야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 자격증인 장애인 재활 상담사하고 놀이심리 재활의 국가 인증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을 재활 상담학과에서는 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들은 지금 장애인 복지법, 그다음에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정 자격이고요. 법정 자격이다 보니까 따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주로 재활 상담사는 직업 재활이나 사회적인 재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이 되어가고 있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의 놀이심리 전문가 쪽은 이 자격이 있어야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놀이치료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거든요.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재활 상담사 한 자격만 필수 과목이 10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8과목이고요. 오타 났는데 현장 실습 150시간 이상 대학 다니면서 해야 되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의 놀이심리 재활은 공통 필수한 과목, 공통 선택한 과목, 전공 필수 5과목, 전공 선택 7과목. 그래서 총 14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현장 실습 140 이상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뭐 1학년 과목은 대부분 2학년으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어떻든 재활 상담학과에서는 이 과목들을 전부 다 개설을 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이 자격증 그 외에 다른 자격증까지도 딸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활 상담 전공했는데 자격증 못 땄다 그러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가끔 협박하는데 의대 졸업했는데 의사 합격 못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 재활 상담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국가 자격 시험까지 봐야 되는 전공이거든요. 아까 사회복지사랑 마찬가지로 1급 자격을 학부 졸업하고 따기 때문에 이 과목을 다 듣고 나면 졸업하고 나가지고 저희가 그 국가 자격 시험 응시를 하는데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한신대학교 출신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국가자격시험에서 100%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한 80% 후반대인데요. 다른 대학보다 저희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넓고도 좁다 그랬는데 못 들어봤죠? 재활상담이라는 전공을 별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재활상담이라고 하는 관련된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 10개 대학 중에 국가 자격증 그 이렇게 1등 하고 있는 건 늘 한신대학교가 100%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은 장애인 분야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저희 학과에서 함께하고 계신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의 교수이기도 하지만 재활학과 92학번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한신대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한신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동문 선배님들도 지금 뭐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보조공학, 또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이나 이 사회단체, 놀이치료 이런 분야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대학 교수도 한 6명 정도 지금 학과 출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1기 선배이신 한창원 교수님은 지금 일본의 시모노세키 시립대학의 총장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그럴 정도로 또 그 전공 분야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재활학
전공뿐만 아니라 한신대학교 휴먼 서비스 계열 전체가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대학원까지 다 갖고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보시면 만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학교는 직접 발달 장애인을 채용해서 우리 학교가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안에 하나연 같은 연구센터를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같이 실습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 학교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은 어떻든 융합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 계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융합적으로 시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10년 뒤 새로운 변화된 사회에서는 기술과 휴먼 서비스가 융합된다거나 뭐 인문과 융합 서비스가 연합된다거나 예술과 휴먼 서비스를 융합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웠던 전통적인 전공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장애인들이나 또 우리 휴먼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계신 분들을 더 당당하게 동일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활 상담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공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저희 그 학생회장님께서 또 재활 상담 전공하면서 느꼈던 것들 공유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상담학 전공 발표를 맡게 된 학생회장 21학번 김지연입니다. 우선 저는 바로 전에 남세현 교수님께서 전공 관련한 내용을 정말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진실된 전공생활 이야기와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전공생활 팁을 공유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그리고 옆에 계신 박지은 학우님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회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입학해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선배들과 빠르게 친해지며 현실적인 조언, 지금 또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전공에 대한 깊숙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그리고 2학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회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쌓여서 지금의 회장단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대외 활동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홍보 서포터즈,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외활동 경험이 있는데 대외활동은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배운 전공 지식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상호작용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외활동은 캠퍼스픽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였고 봉사활동은 각 전공 공지톡방 또는 1365 VMS를 잘 확인하시어 대학생활에 유익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합니다. 대내 활동으로는 저번 학기에 저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PD학기제 한신 AAC 빌리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D학기제는 앞서 서학과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신 AAC 빌리지 프로젝트를 앞에 설명해주신 남세현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한신 AAC 빌리지란 한신대학교 상가거리에 위치한 띠아모, 내갓지만닭, 찌개동아리, 베리타스 카페, CU, GS25, 이마트24, 기숙사 세븐일레븐까지 그 가게의 발달 장애인이나 외국인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보안수단인 AAC 안내판을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해당 가게에 방문한다면 AAC판 안내판을 찾아서 직접 사용해서 주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박지은 학우님께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봉사, 특수교육학생 교육 및 활동지원봉사, 한신아동발달연구센터 실습, 또래 한빛 비전 활동, 교내 스터디, 튜터링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봉사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전공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며 대학 생활이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더해서 한교내 한신아동발달연구센터에서의 실습은 대학원 강의 청강, 놀이치료 과정 파견 실습, 프로젝트 사업 참여 등 실무와 사례를 접하면서 더욱 많은 전공 지식을 얻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과정의 한 부분이니 하나연 실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해서 재활 실습은 3, 4학년 학예 방학, 동계 방학 중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과 실습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다들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학과 오픈 채팅방 또는 학과 SNS 계정으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이처럼 저희 전공은 폭넓은 분야의 봉사와 대내외 활동 그리고 실습까지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전공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전에 궁금 사항을 교수님들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실습 전 Q&A 사업, 장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주고받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홈커밍 데이, 그리고 저희 학과에 2개의 학회가 있는데 직업재활학회와 심리재활학회의 학회 활동, 그리고 실습 발표회와 재활상담학과의 축제인 문화제가 함께하는 밤하늘의 재활 사업 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전공 내에서 다양하고 뜻깊은 사업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휴먼 서비스 계열 내에서도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파티, 그리고 전공 콜로키움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생활 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활상담학 전공 수업은 관련 개념이나 정책 등 학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경험하신 현장 경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겹쳤던 부분도 많아서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공 과목은 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과제 같은 경우는 보고서 또는 감상문 형태가 많아서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재활상담학 전공은 아동, 노인, 심리 등 휴먼 서비스 계열 내 모든 전공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공은 계열 안에서 융합뿐만이 아니라 AI, SW 계열, 경영 미디어 계열 등 다양한 계열 내에서 보조공학기기 등 창의적인 융합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한신 AAC 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저희 재활상담학 전공을 포함한 휴먼 서비스 계열, 경영 미디어 계열, AI, SW 계열 등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공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활상담학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저희 전공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실천 재활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하실 수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학과 인스타 아이디와 QR코드를 첨부해 놓았으니 SNS 계정을 통해서 재활상담학 전공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과 SNS 계정이나 학과 오픈 채팅방 또는 저희 2명이 학교 지나갈 때 언제든지 붙잡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활상담학 전공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공 소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심리 아동 전공의 유희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전공 소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심리아동학부의 유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지치셨죠? 네, 1시간 넘게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얼굴이 지금 다 심각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신가요? 자, 어깨 좀 이렇게 풀고
네, 고개도 이렇게 돌리고, 네, 기지개도 피셔도 됩니다. 네, 조금 밝아지셨네요. 네, 자, 저희 심리 아동학부는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 점이라고 써 있죠. 네, 심리점 아동학 전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 임상 심리 및 상담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 전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심리점 아동학 전공이고요.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심리 아동학 전공 이렇게 그냥 편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공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리 아동학 전공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 계속 휴먼 서비스 계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휴먼 서비스 계열은 이렇게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아동 전공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아동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무엇인가 지향하는 전공으로 아동학 그리고 임상 및 상담 심리 두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아동학부를 오면 다 하겠지, 두 전공 다 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및 상담 심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학 전공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들어오면서부터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한 학분인 줄 아시고 들어왔는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데 또 이 전공을 택하는 건 졸업 때 또 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학년 때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임상심리 아동을 2학년 때 골고루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3학년 정도 되면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그때 택하세요. 그리고 4학년 돼서 졸업장에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생각은 있으시겠죠. 임상 및 상담 심리 내가 아동을 할 거야. 처음부터 있긴 하겠지만 이것들이 딱 구분해서 너 그 전공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츰차츰 하다 보면 이상하게 처음에 임상 및 상담 심리를 하려고 왔던 학생이 아동학을 전공하게 되고 아동을 하려고 했던 학생이 임상 및 상담 심리를 복전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두 트랙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두 트랙을 2학년 때 골고루 들어보시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때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 교수님들이 6분인데 정확하게 3분은 아동, 3분은 임상 및 상담 심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저희는 다 여자분이세요. 네. 남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나마 네, 다른 과는 여성분, 남성분, 뭐 사회학과는 다 남성분만 계시다고 했는데 여성분만 계십니다. 이게 좋은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사려가 깊으십니다. 네. 물론 네, 윤창철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남자 교수님이 다 계시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들이 다 심리 쪽이나 아니면 아동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공에 따른 직업적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임상 및 상담 심리 선생님들은 네, 거기에 맞는 또 교과목을 하고 계시고 아동 쪽은 네, 저는 이제 유아 교수 방법이고 그다음에 김영주 선생님은 유아 교육을 하셨고 김상원 교수님은 아동 심리 교육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전공까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분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동학부터 소개를 하고 우리가 한글 순으로 그다음에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아동이라 함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만 18세까지지요. 그래서 아동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영유아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청소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그거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쌓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 발달 전문가, 상담 전문가, 권리 전문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네, 아동학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이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기를 다 대표하고 있고 그 아동학을 전공하게 되면 보육이나 교육도 할 수 있고 발달에 관련된 것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동 권리 옹호자도 될 수 있고 부모 교육 지도 및 상담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동이라는 거죠. 아동은 굉장히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성인하고 똑같게 만 1세 중반 후반만 되더라도 정서 발달은 성인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분노심도 일어나고 적개심도 일어나고 반항심도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동은 가소성과 또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잘 해주고 발달을 잘 알게 해주면 아동이 지금 보더라인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보더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더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동 권리를 옹호하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이거든요. 네, 부모의 양육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아동은 아파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보는 전공이 아동학 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동학에 대한 인재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동에 대한 존중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및 상담 심리인데요. 임상 및 상담 심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인간의 이해예요. 그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나 마음이나 정신 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심리적 치유를 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심리 치료입니다. 치료.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상 및 상담 심리는 심리 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 뭐 굉장히 많이가 아니고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 치료 거기에 이제 심리 검사나 심리 평가 그런데 이런 심리 치료를 아동 쪽으로 향해서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성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발달의 전 생애에 걸쳐서 네. 심리 치료, 심리 검사, 심리 평가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동학의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 전공을 하면서 그다음에 임상 및 심리 치료를 복수 전공하면 아동 상담 또는 아동 심리 치료를 더 자세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 과 내에서 전공과 주전공과 복수전공, 지금은 이제 다전공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및 상담 심리에서 나는 죽어도 치료를 할 거야라고 하면 네, 이 전공을 택하시면 됩니다. 네, 인재상은 네. 지금 사회에 21세기에 정말 모든 인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 이끌어주고 또는 뭔가 치료해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고도의 지적 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또 치료를 하려면 당연히 어학적 능력도 제대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로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게 임상 및 상담 심리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아동학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말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물론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1급도 있지만 아까 사회복지처럼 3급은 저희 하지 않습니다. 3급은 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거의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다른 선배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마치 인생에서 보험과 같은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1년 정도 현장에 있다가 한 4년 정도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와서 5년 차에 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4년이라는 경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도 안 봐요. 시험도 안 봐? 내가 이렇게 학업만 열심히 하면 물론 17과목 51학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교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내가 이 자격증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36학점이 아니라 51학점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그래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면 누리과정 교사도 할 수 있고 방과후 활동 교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동 전공을 하면 아동 청소년 상담사 3급. 물론 아동 상담사는 아직까지는 민간 자격증인데 청소년 상담사는 네, 국가 자격증이에요. 요거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동 폭력 예방 상담사나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쪽에서도 아마 가능한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폭력 예방 상담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목에는 네, 아동 청소년 학대 예방이라는 교과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권리 옹호 전문가가 있고요. 임상 및 상담 심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임상 심리사 2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시험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학부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서도 조금 합격하기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심리아동학부에 임상 및 상담 심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선배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을 가야 한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시험 자체가 대학원 가서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임상심리사 2급은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전문 상담 교사, 직업 상담사 2급, 그다음에 교정지,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졸업 후 진료도 너무 많습니다. 네, 아동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직장 어린이집은 대우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급여도 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휴가 이런 거 다 보호받고 보장받고
그다음에 또 연차 월차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남학생들을 그렇게 뽑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이미 저희 학과 졸업한 선배 중에서는 남학생들이 꽤 직장 어린이집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 역할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남학생들이 많이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회복지학과에서 나왔던 NGO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도 저희 아동학 전공 말고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아동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 이렇게 NGO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 이 계열은 서로가 다 전공마다 융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이 전공만 할 거야가 아니라 서로 이제 보완될 수 있는 전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아동학 전공에 영유아 아동 콘텐츠 개발자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 SDS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스타트업 회사인데 AI 로봇을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또는 아동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으로 개발자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자를 처음부터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인턴부터 뽑아요. 그래서 인턴을 아동학 전공한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놀잇감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진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 및 상담 심리는 네, 법무부 교정직이나 아니면은 뭐 병영생활 상담 공무원, 그다음에 상담 경찰,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또 이런 거 역시 해바라기 센터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학과도 또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인 상담센터라든지 개인 상담센터, 그다음에 기업 상담센터 등으로 네, 진로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심리아동학부는 전공 필수라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아동을 선택하던 임상 및 상담 심리를 선택하던 심리학개론, 정신병리학, 보육학개론, 아동 상담론은 꼭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제촉이 왔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려면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네, 2학년, 3학년, 4학년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 심리아동학부는 한신어린이센터라는 센터도 있고 임상연구센터도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한신어린이센터는 아동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임상센터는 임상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학교에 한신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신 어린이집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 어린이집 원장님도 저희 학과 겸임 교수로 또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습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학생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특히 저는 도담마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작년까지 도담마당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굿 도담마당이라고 해서 굿네이버스랑 같이 협약해서 도담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 도담마당에서는 아동 인권과 관련된 인형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NGO 트래블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으면 아동 권리 굿 도담마당도 학회에 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졸업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2학년 때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애강원을 4박 5일로 갔다 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 3학년 때는 기관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쪽의 기관 탐방, 아동 쪽의 기관 탐방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기간 탐방을 하고 있고 4학년 때는 예전에는 필리핀을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내 연수로 이렇게 졸업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지만 들으셔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심리아동학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학과로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9년 차, 10년 차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학 교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센터장님이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실, 한림대병원 신경과 이런 데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대학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아동학과, 아동심리치료학과, 또 상담학과, 그다음에 심리학과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한신대 아동교육상담학과도 있고 한신대 임상심리학과도 있는데 여기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고 여기에 대학원 진학하고 있는 분들은 수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대 아동교육상담학과는 아이코리아 아동발달연구원에 인턴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대 임상심리학과에서는 지금 병원에 재활병원에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아동학부에 특히 임상심리가 대학원이 왜 필요하냐면 치료를 하려는데 학부만으로 수업을 받아서 한 인간을 치료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많은 수련을 거쳐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학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벌써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2학년 때 아동 또는 임상심리 여러 개의 학문을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들으시면서 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때부터 내가 어느 대학원을 갈 거고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지를 그 대학원 측에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심리아동학부는 대학원 꼭 가야 돼. 그래서 대학원 가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그래서 1학년 때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심리도 있고 아동도 있기 때문에 2명의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 심리아동학 전공 부학생회장 김하진입니다. 먼저 제 소개는 나중에 하고 학생회와 학회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생회의 이름은 다온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더 나은 심리아동학 전공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올해 졸업식 그리고 신입생 OT, 새내기 배움터, 개강총회, 심리아동학 전공 MT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휴먼 서비스 계열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공 학회의 이름은 싱하입니다. 식물싱하에 자잘한 꽃이 모여서 핀다는 특징에서 착안하여 5개의 학회가 하나의 심리아동학 전공 학회를 만들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의 학회들이 다방면으로 꿈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학회의 구성은 심리학회와 아동학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먼저 심리학회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하면은 저희 실험인데요. 제가 코사인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코사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원을 인터뷰하여서
진행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의 논문 실험, 심리 실험이 있는데요. 논문에 수록된 실험을 직접 코사인 부원끼리 진행하며 의미 있는 실험이 되기 위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였고, 그 가설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담당 교수님과 함께 면담도 하면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논문에 수록된 결과와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서 30년 전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결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사인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학교 축제인 동현제에서 범죄 심리를 응용한 축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코사인의 전통적인 활동 중 하나인 크라임 씬입니다. 발레리나 살인 사건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팀과 연출팀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물품 제작과 공간 구성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드입니다. 주 활동으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학습,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 실습이 있는데요. 작년 2학기 시드는 오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활동 내용을 학회 내에서 직접 짜고, 그리고 활동 장소로 시드 부원끼리 전원 다 같이 가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마지막 회기에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개인 롤링페이퍼와 목도리도 선물해주며 친구들을 받고 너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활동이 끝나고 일주일 뒤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이후에도 목도리를 열심히 메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듣고,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던 활동이기에 아이들과 학회원 모두 만족도가 높아서 뿌듯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심리학회는 휴마입니다. 주 활동으로는 심리주제 논문 스터디, 그리고 심리주제 실험 및 논문이 있는데요. 휴마는 2학년부터 정식 활동이 가능하지만 논문 스터디는 1학년 2학기부터 활동이 할 수 있습니다. 논문 스터디 활동은 3-4명으로 논문 소그룹을 구성해 각자 찾은 논문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양한 논문을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심리학 분야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또한 요즘의 논문 트렌드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주제 실험 및 논문은 실험팀을 구성하여 실험 주제부터 실험 과정까지 한 학기에 마치고, 나머지 한 학기는 그 실험에 따른 결과를 통계를 내어 소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작성 과정에서 담당 교수님과 면담도 수차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 조원들과도 회의를 하면서 해당 소논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소논문은 심리아동학부 학회들의 1년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날인 학술제에서 논문 내용을 발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학회의 모든 소개가 끝났으니 제 활동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있는데, 저는 2021년에 심리아동학부에 입학하였고요. 이 시기에 신입생 OT를 비대면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신입생으로서 굉장히 도전 정신도 강하였고, 어떠한 목표를 제가 이 대학에서 탐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그 당시 전공 집행부서 소개를 전 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집행부서에는 심리아동학 전공 행사 홍보물이나 영상 제작을 하는 선편 편집부, 그리고 전공과 사무실 정비나 아니면은 저희 전공생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심리아동학 전공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문화기획부에 제일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기획부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저는 저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문화기획부원이 되어 다양한 행사를 접하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전공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며 저희 심리아동학 전공에 대한 지식을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문화기획부장을 지원해 축제 부스를 직접 계획하고,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인솔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학생회장 그리고 부학생회장에 나가 학부 전체를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실제로 2학년 때 문기부장에 지원하여서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해 보았고, 그리고 지금은 부학생회장이 되어 저희 학생의 이름처럼 더 나은 심리아동학 전공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회면 학회, 그리고 저희 1학년 때는 계열 활동도 열심히 해보시고 동아리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며 스스로 해야 할 단계를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발표자 김가연 학우님께서 아동학회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아동학 전공에서 아동 전공을 하고 있는 20학번 김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아동 전공을 하면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의 제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저는 처음에는 심리를 전공하려고 심리 아동학 전공에 들어왔었는데요. 심리 수업과 아동 수업을 모두 들으면서 또 아동과 관련된 학회 활동을 해보면서 아동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훗날 직업적으로 제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동 전공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수업들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들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1학년 때 보육학개론을 들으면서 아동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좀 더 2학년 때 아동 관련된 전공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동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놀이지도라는 수업을 통해서 영유아의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영유아한테 발달에 있어서 놀이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3학년 때 보시면은 보육교사 인성론이라고 이제 아동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보육교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 직무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발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양육자와 이 양육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교육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아동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심리 재활과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과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활상담학과의 놀이치료나 아동 심리치료를 통해서 심리재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였고요. 또 이런 장애 아동이나 발달정신 병리와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려고 이렇게 다른 학과의 수업도 많이 들었었고, 여러분들도 심리 아동 전공에 들어오신다면 심리 수업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동 수업도 많이 들어보시면서 천천히 진로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학회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학회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학회가 저희 심리아동학부의 아동학회인 뚝딱공방인데요. 제가 부장으로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네, 뚝딱공방은 어떤 학회이냐면 교재교구와 관련해서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를 함께 연구하고 또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재교구나 놀이와 관련해서 이론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사진에 보이시는 게 저희 학회에서 직접 제작한 교재교구인데 이렇게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고 해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학회가 또 다른 아동학회인 도단마당인데요. 저는 도단마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아동 문학이 영유아에게 발달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아동 문학이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기도 했고, 이렇게 아동 문학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실제 어린이집에 가서 아동극 봉사를 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심리 아동 전공 학회 활동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동 전공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사회봉사나 하하라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사회봉사단 하하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서 아동의 정서 지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멘토링 활동도 함께 참여했어서 여러분들이 아동 전공을 하신다면 또 심리 아동 전공에 들어오신다면은 이렇게 학과의 다양한 학회 활동이랑 학교의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전공을 하시게 되시면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졸업을 하게 된다면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싶은 일이 더 커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조금 쌓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동 심리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심리치료나 상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서 저의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제가 현장 경험을 하면서 여기 보육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또 적성에 더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육아조합지원센터에서 같은 보육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넓히고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 소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발표에 애써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휴먼 서비스 계열 전공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공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거나 우리 대학 행정팀으로 내방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지막 순서인 전공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약 50명 정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응답을 마무리한 학생분들께서는 강의실을 나가시면서 여기 맛있는 간식이랑 음료를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참석자 서명을 못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서명을 다시 해줘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오전에 공개 처리가 됩니다. 이상 휴먼 서비스 계열 전공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3학번 새내기 여러분, 특히 신학인문 계열 1학년 학생들 여러분, 전공 설명회를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공 설명회 사회를 맡은 대학 행정팀의 전재선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교육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서 1학기에는 전공 설명회를 하고요. 2학기 9월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에는 전공 박람회 해서 전공 부스랑 상담을